안녕하세요. 캐도남마 이현우입니다. 10개월 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손학규 전 새정치 대표. 은퇴한 지 10개월 만에 야권 내에서는 만인의 연인이 됐습니다. 연인입니다. 연인. 본인 전남 강진의 흙집에 있겠다는데 신노 비노에 이어 김상곤 혁신위원장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 전 대표의 흙집은 일명 토굴로 불립니다. 토굴 밖으로 손 전 대표를 이끌어낼 사람은 누굴까요? 잠시 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갈이라는 주제를 놓고 삐그덕거렸던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겠다.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이다. 그 심정 어떨까요?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상곤 혁신위원장, 사약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앞에 두고 상소를 쓴다. 비장합니다. 명량해전을 앞둔 충무공의 그런 어떤 결기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말인데 사약을 앞에 놓고 상소문을 쓴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그들 내부의 그 소용돌이 때문에 일어난 이 혼란상에 대한 그 책임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난 5년 동안 4차례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안이 축적돼 있고 지금도 원혜영 위원장의 혁신위가 있고 한데도 계속해서 지난 4.29 재보궐선거가 분열해서 패배했고 패배하니까 더욱 분열되는 이런 혼란상은 어디까지나 130여 명의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이 손학규 대표 때 민주당이 전 당원 전수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당원 명부에 연락이 닿는지 확인된 게 4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극히 적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백 명에 불과한데 이 집단들이 자기들 스스로 잘못으로 일으킨 일들을 이걸 국민에게 마치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국민에게 걱정을 이렇게 넘기는 태도다 이거죠. 오늘 아침에 김상곤 위원장의 말은 저의 표현이 잘 의미가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턱 느끼는 것은 이게 무슨 소리야. 사약을 앞에 놓고 상소문을 읽다니 국민을 이렇게 놀라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는지. 사약이라는 것은 왕이 내리는 것이고 그거 먹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잘못해갖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이걸 국민을 향해 가지고 국민에게 걱정을 이렇게 전가시키는 태도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들어보시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 중 패권과 개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합니다.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혁신은 시작될 것입니다. 혁신위원회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말씀 중에 저는 좀 궁금한 게 물어보고 싶었던 게 개파는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개파 모이지도 마라라고 했는데 친노 비노 얘기인데 개파 등록제를 채택하겠다는 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죠. 아주 코미디 같은 소리까지 나오는데 개파 등록제를 실시를 하면 그 개파가 그 등록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거 갖고 이제 살생부 만들겠다는 뜻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살생부를 만들고 현역 의원을 내년 선거에 40% 물갈이하고 이런 인위적인 당 쇄신이 아니라 지금은 왜 이 민주당이 오늘 이 지경이 됐는가? 이건 새누리당도 50보 100보 난영난제 똑같아요. 왜 이 지경이 됐는가를 이게 반성을 해보면 제도를 고쳐야 돼요. 제도. 무슨 제도냐? 헌법 8조의 정당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를. 그 조항이 뭡니까? 행태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를 보이고 있는데 1항이 뭔가 하면 이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에는 공천을 비롯한 일반 활동은 민주적 질서에 따라야 된다. 통진당이 해산된 건 이 조항인데 통진당은
현행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질서를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해산한다. 그럼 새정치는 뭐가 비민주적입니까? 그러니까 헌법 체제를 부정했고 종북 세력이고 예. 이래서 현재 대한민국 체제 바깥의 정당 활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산의 이유입니다. 새정치는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항인데 이 새정치연합이나 새누리당은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일상적인 활동이 민주적 질서, 예를 들면 공천도 민주적이란 말을 우리가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민주적이라는 네 단어를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백성이 주인인 주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되고 객관성을 지닌 방법을 해야 되는데 개파 수장들이 모여서 어떨 때는 친노가 해먹고 어떨 때는 비노가 해먹는 이거는 완전히 반민주적이죠. 그다음에 이 항이 정당의 조직은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현재의 정당 1, 2당의 정당 조직은 중앙 집권화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거기 전부 불러 모아가 그 당 안에 서열화했어. 최고위원,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부대표, 정책의장, 부의장, 대변인, 부대변인 서열을 세우고 대표의 비서실장을 국회의원으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헌법 46조에 자율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뭔가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필요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다 해먹고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불러내가지고 당사에 불러 모아가지고 층층시야로 계급화하고 관료화하고 정당의 부속품 종속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국회에 가서 싸우도록 하는 용병시 돼 있는 이거야말로 명백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사액을 앞에 놓고 뭐 그렇게 엎조릴 필요가 없어요. 딱 어떻게 하느냐. 당헌 당규를 중앙당을 해체한다. 대표 최고위원제 없애버린다. 국회의원은 전부 국회 가서 일한다. 그래야 헌법 46조에 자율권이 살아난다. 그러면 공천권 의제는 이게 핵심인데 당원과 국민에게 하방한다. 미국식으로 한다. 미국의 중앙당의 대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오바마, 힐러리, 케네디 파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그걸 벤치마킹 해야 돼요. 그러한 당헌 당규 개정안을 전당대회에 붙여서 통과시키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제가 마지막 대표입니다. 이걸 선언해야 돼요. 현실적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쉽겠느냐. 그러한 당헌 당규 개정안을 만들어 전당대회까지 가는데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 경우에 문재인 대표는 살신성인적 자세로 국민들에게 이걸 그대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태클에 걸리면 문재인은 살아나고 그 당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국민이 이걸 절대 지지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정치는 이회는 의회답게 그 중앙 정치의 이 폐습은 사라질 것이다. 하나 물어 말씀 중에 뭐 한 번은 친노가 해먹고 한 번은 비노가 해먹었다고 했는데 비노도 개파입니까? 비노도 개파지요. 비노도 개파다. 왜 그렇죠? 비노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친노가 아닌 사람들이 다 비노인데 그 개파입니까? 친노가 있어서 그 반대파는 역시 개파 대 개파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친이, 친박에 그다음에 친박, 그다음에 비박에 뭐 탈박. 요즘은 친김이 생겼다는 것 같아. 친김무성. 친김무성. 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려보면은 무슨 혁신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정치 쇄신 기구도 그렇게 많고 한데 지금까지 새 정치가 뭔가 혁신, 개선, 발전이 없었던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그렇게 혁신을 많이 했는데 비장한 사약을 앞둔 각오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지금도 양쪽 당 국회의원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제 비서보좌관 출신도 있어요. 양쪽 당에. 지금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우리 당에서 대통령 안 나와도 좋다. 내가 국회의원 연년세세 해먹으면 된다. 그 새누리당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초재선 의원들의 심정은 또는 다선 의원들이라도 내가 국회의원을 하면 되지. 누구누구가 대통령 된다고 내가 총리나 장관 할 일도 아니고 좋은 일 생길 일도 아니다. 현재 내 이 기득권 누리고 기득권 의원 자리 뺐지. 구원의 창구에서 돈 들어오는 거 누리고 그러면서 뻐기고 다니고 이게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 일이냐. 매일 이렇게 이 구름 위에 올라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 자세가 이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명주를 미국식으로 주민에게 돌려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런 반론을 합니다. 우리 국민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러는데 우리 국민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은 선거법이 말이죠. 총선거 180일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는데 이거는 현역 의원들이 자기들 기득권 유리하죠. 유리하게 하는 것이니까 총선거 다음 날부터 누구든지 차기 국회의원 선거 운동하도록 허용을 하고 돈 쓰는 것만 철저히 막으면 지금 돈 쓰는 거 돈 받는 유권자가 30배 과료를 물고 과태료를 물고 하니까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을 믿고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하면 기득권자들이 유리할 리도 없고 열심히 지역구를 누비는 그걸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는 폐해보다는 중앙에 모여가 개파 투쟁하는 저 노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훨씬 덜하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확신하시면 좋은데 지금 보면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든 나 배쯤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기득권 유지하려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온 김상곤 위원장이 혁신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극단적으로 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나무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문재인 대표의 꼼수 같아요. 꼼수다. 이게 뭘 자꾸 시간 벌기 폭탄 돌리기로 하는데 혁신 방향 뭔지 나와 있고 축적된 게 있고 현재도 원혜영 혁신위원장이 있는데 그럼 그거를 당 내외에 걸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문제니까 이번 총회에 맨날 며칠로 토론해가지고 혁신안을 만들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박찬종 아닌데 그 수준에 못 이르더라도 만들어가 전당대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헌 당규를 개정해가. 근데 그걸 굳이 백면서생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육감 2차례 지난 경력인데 정당과 정치의 속속들이 어떻게 잘 아시겠느냐 이거죠.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거기다 무슨 칼자루를 맡겨서 사약을 앞에 두고 무슨 말하는 심정이라고 해서하면서 말이지. 나 보면 이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방금 말씀하실 때 김상곤 외부에 있는 백면선에게 칼자루를 맡겼다 그러셨는데 김상곤 위원장이 칼자루를 갖고나 있습니까? 정권을 쥐고 있습니까? 칼자루를 쥔다는 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혁신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40%는 무조건 물갈이다. 그럼 그 혁신안이 될 수 없지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다음 선거부터 철저하게 공천권을 하방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말하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현재 시기상 무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방향으로 하면서 과도적으로 조금 완화된 경과 규정을 두더라도 원칙은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당헌 당규를 핵심은 중앙당 해체입니다. 중앙당 해체. 중앙당 해체. 그런데 지금 김상곤 위원장께서 뭐 칼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지금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호남 뭐 다섯 물갈이 하겠다는 말 한 적 없다. 486 물갈이 얘기한 적 없다는데 주변에서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뭐 잠재적 당사자인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건 말이죠. 또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공천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은 목을 자르는데 이러한 대상자를 목 자르는데 이렇게 할 모양인데 그거 하면 또 다른 개파가 생기고 또 다른 분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 경쟁 시스템을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 경쟁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기득권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룰에 따라서 자기들 기득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국민이 납득하는 경선 규칙, 국민이 위주가 된 공천 규칙 이렇게 전환을 해야지요. 왜 몇 명이 모여가 몇 사람들이 모여가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가 칼자루를 휘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저 과거에 아까 말씀 들어가 보면 지금 한 2010년 이후에 이제 최근 7년 사이에 만들어진 야당 혁신기구 7개라고 합니다. 7개 혁신기구. 그때마다 사약을 앞에 두는 비장한 각오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개파 문제입니까? 개파가 생긴 것은 공천권 때문에 생겼어요. 공천권 지분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이 공천권이 항상 문제예요. 우리가 87년 6.29 이후 체제에서 이 헌법대로 정당 운영이 안 돼 있듯 산업화와 민주화가 조기에 달성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민주화 달성 안 된 겁니다. 절차적 민주화만, 절차적 민주화. 예. 대통령을 내 손으로 체육관에서 여당이 저그들 마음대로 저 당 총재를 대통령으로 뽑는 데서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서 일단 수평적 정권 교체 이런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의 오늘 이 형태는 여전히 도제적이고 붕당적이고 그리고 실세 개파적이니까 이건 민주화 안 된 것이죠. 그런 걸 당장은 헌법 8조 위반되는데 그런 걸 그대로 두고서는 김상곤 아니라 뭐 김상곤 뭐 더 많은 사람이 대단해서 말도 안 된다. 물론입니다. 예. 그리고 김상곤 핵심위원장이 민둥산 새정치민주연합을 민둥산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민둥산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황폐하다는 뜻일까? 여러 가지 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야당 제1야당이 민둥산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글쎄 뭐 그 양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혁신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느냐? 혁신위원회가 만든 것이 거기서 공천심사위원회 이렇게 구성하고 내년 선거는 공천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당 내외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동의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지요. 그게. 그러면 그거 만드는 거 칼자를 쥐었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의원총회나 또 최고위원회에서 또 이해관계 충돌하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국민, 그 정당이 딛고 서 있는 국민, 국민 주권 원리, 국민의 나라의 주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당도 국민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에게 모든 뜻을 묻는 그 방향으로 만들어 시행한다. 이래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 김상곤 위원장이 무슨 칼을 쥔다는 겁니까? 예. 그게 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얘기 나오다 보면 지금 야권 개혁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조국, 김상곤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가 부탁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또 바꿔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또 누가 추천하니까 김상곤 위원장을 영입하는 과정을 봤을 때 그 과정 문 대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뭐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저처럼 오늘의 정당 조직과 행태를 이렇게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나는 있어요. 그것도 법률가니까 헌법을 아니까. 알고도 이렇게 된다면 그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해답이 나와 있는데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지요. 시간 끌기다. 악의적으로 보면 친노 세력이 어떻게든지 현재 기득권을 쥐고 다음 총선거 공천권도 어떻게든지 극대적으로 이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모르고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말이지. 혁신위원회가 안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게 불충분하다 그러면 이렇게 안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당헌 당규에 반영을 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헌 당규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당헌 당규 시스템 고치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전당대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을 시킨다 이거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식의 중앙당 제도는 폐지하고 중앙당은 정책의 이 결정 공급 기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공급하고 국회의원은 철저하게 이 지역에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공천이 결정된다. 중앙당과 실세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러면 개파가 자연적으로 없어지죠. 문재인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좀 받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한번 들어보고 말씀드리죠. 안철수 의원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내외에 여러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저 내용을 보여드린 이유는 문재인 대표만 책임이 있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새 정치인은 안철수다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내 큰 자식하고 뭐 1살 나이 차이니까 지금 저 말도 무책임하게 짝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혁신안을 얘기해야지요.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많다는데요? 아니 얘기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만들기 전에 안철수 안이 나와야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하고 이 얘기해서 이견이 안 맞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계속 안철수 의원이 이럴 때마다 매스컴이 등장시키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옵사리 끼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저 양반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에서 크게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를 도우면 확실히 돕든지. 혹시 그 기억하시지요? 압니다. 그 울분에 찬 아니 이해연설도 선거 전날 나는 내일 미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부동표 싸움이거든.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후보를 중심으로 기왕에 올 표, 나한테 올 표, 저쪽으로 갈 표, 중간 부동표 싸움인데 중간 부동표가 안철수는 문재인이 안 되는 걸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전날 공표를 했어요. 나는 내일 미국 간다. 맞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지지율도 높았고 내가 대권에 나가야 되는데 당했다 내지는 배신감, 억울함, 서운함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안 가야지.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제3 세력, 제3 후보의 출연을 강력히 원한 것이 안철수 현상인데 그걸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자멸시켜 놓고 그쪽으로 갔으면 단단히 붙어가지고 당선시켜서 정치개혁적으로 가든지 개인의 프로그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철수만 했다. 철수만 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나온 김에 이 채널A를 안철수 의원이 보고 계시거나 측근이 보면 내 말을 전하십시오. 자꾸 꼽살에 끼지 말고 이 국면에서도 본인의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본인의 정치를 내라. 꼽살에 끼지 말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채널A에 꼭 한번 나와서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뭔지 한번 얘기하도록 내가 부탁합니다. 의원님 생각... 한 번도 나와본 일이 없어요. 이래갖고 무슨 지도자입니까? 의원님 생각은 그 책에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책은 남이 써줄 수도 있지. 알겠습니다. 아니, 지도자가 왜 요새는 책 시대입니까? SNS고 방송 시대인데.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짧게 이 부분만 좀 진단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노근호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이 추도사에서 뭐 굉장히 비아냥도 하고 강한 공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가만히 계시고 추미애 의원이 뭐 최고위원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수위가 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저기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은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묻어두고 참고 나타내지 말라는 뜻이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 대통령 말씀이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 인용하면서 노건호 씨가 저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완곡하게 노건호 씨 심정, 유족 심정은 다 이해하는데 참았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말 저도 동감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 추미애 의원의 저런 말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덕률에는 원수지간이라도 상대방이 죽으면 그 죽음과 장례식가 서로 화해한다고 이게 우리의 도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노근호 씨가 아버지가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데 대해서 억하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 그리고 그 승계한 정권 그리고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NLL을 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팔아먹었다. 그건 안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이 최초 발설자 정문원 의원이 1심 판결 끝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그럼 김무성 대표가 그 부분 사과를 해야지요.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그쪽에서 사과해야 돼. 그래서 그 노건호 씨의 그 농축된 울분을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 것은 부적절했고 다른 기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 그 혈통적 상주는 노건호 씨지만 정치적 상주는 문재인 대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문재인 대표가 방금 추미애 최고위원 말 정도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까요? 문재인 대표도 했어야 되고 그 이전에 문재인 대표는 우선 아주 가까이는 NLL 그게 문서 파동이 그게 기록 녹취되어 있는 내용으로 비추어 봐서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고 그걸 최초 발설자였던 정문원 의원이 공개 사과한 일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을 야당의 입장에서 또 노 대통령 정신을 계승자로 자임하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거를 꼬집고 어떤 결착의 계기를 마련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안 하고
유가족인 아드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도록 이 문제를 야당으로 철저히 안 따진 것은 필요할 때 친노라 그러고 필요할 때 노무현 정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 비겁하다 이거죠. 예. 그런 점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유가족에게 그 응어리를 저런 일이 발생해서 풀어줄 계기가 있었잖아요. 우선 NLL 하동만 예. 하더라도 그 풀어주도록 노력을 했어야지요. 전혀 노력 안 했죠. 그거는 친노그룹 전체가 똑같아요. 예, 그 부분은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객관적 사실 파악이 또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있어도 예. 최초 발설자가 딱 드러나게 자백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 지난 대통령 선거 예, 예. 때 이 부동표를 움직이는데 김무성 대표가 부산 서면 로터리 이 유세에서 NLL 그 회고 이 기록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팔아먹었다. 팔아먹었다. 예, 예.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지금 가슴이 떨린다고 얘기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표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예, 그 그건 부분은 저도 느껴요. 김무성 대표 사과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표를 당선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부동표의 움직임을 김무성 대표 결정적으로 끌어왔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여러 요인 가운데 그것도 하나다. 아유 한 두 번째쯤 이유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노거로시 얘기도 있고 사실 이게 봉화마을에서 이루어졌고 추모 가운데서 벌어졌다라고 해서 저 추도식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이용되고 변질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모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 얘기는 좀 세게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해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대통령의 철학을 좀 이렇게 좀 씹어보고 소화해보고 또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뭔가를 좀 생각해보고 이런 자리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저분 얘기는 예, 좀 뭐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자,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인, 정치 지도자, 고위 관료, 우리 사회를 이끄는 각 부문의 지도자 그 예. 그룹의 세력들이 이게 남북 분단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로도 예. 이 종북 아니냐 그 이념 갈등이 있고 예. 그다음에 지독한 경상도 전라도 지역 갈등이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반성하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통합하는데 기술적으로도 부족하고 예. 그런 열린 마음을 갖기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참 어려운 나라고 가령 추도식도 저렇게 말하자면 우스꽝스럽게 변질되게끔 하는 거. 물병 그게 날라가고. 우리의 지도자들 이 경우에 지도자들이라 하면 국회의원 여러 번 하는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저도 예, 과거에 예. 그래 왔으니까 이게 모두의 심성이 어느 수준 이하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개파 투쟁도 생기고 뭐 김상곤 위원장이 예. 사약 얘기까지 그 일에 어떻게 사약 얘기가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 5년간 추모를 이제 마쳤다. 이제 역사를 발전시키는 모임으로 만들겠다. 이해찬 의원으로 대변되는 지금 5주기 끝냈고 6주기부터 뭔가 행동을 하겠다는 저분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전 총리가 친노의 핵심 주축인데 예.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 이 이견을 잘 표명하고 있지 않은데 예, 예. 지금 이 막장 뒤에서 저는 이해찬 의원에게 권고하려고 합니다. 예. 이거 혁신이 이거 괜한 이 소란 떨기로 나는 보고 소란 떨지 말고. 예, 예. 이거 헛발질이라고 보고 예. 그 본질을 그대는 꿰뚫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쉬운 길로 가라 이거죠. 쉬운 길로 가라. 쉬운 길이 있는데 애들로 복잡하게 해가지고 국민의 걱정만 증폭시키고 자기들 내부의 소용돌이를 바깥의 국민들에게 그 걱정을 끼치는 거 이게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예의에. 예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의라는 오늘 키워드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혁신위원회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닥 동아줄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큰 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가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영 변호사, 이두화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아까 좀 전에 들으셨죠? 무슨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도 하고 혁신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진지한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김무성 대표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최근에 어떠실 것 같아요, 심성이? 속으로 좋습니까? 아니면 뭐 좀 답답합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아마 좀 있는 거겠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예.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요. 그 뭐냐면은 그게 이제 여당 대표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분위기도 챙겨야 되죠. 그다음에 야당 분위기도 챙겨야 돼요. 예.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 그하고 또 당 내부도 또 챙겨야 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는 아마 머리가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야당이 내부가 지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개혁을 한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의 개혁에도 또 발맞춰야 되고 헤게모니 그 경쟁도 벌여야 되고 하긴 김무성 대표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물세례를 2번이나 받으시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데요. 어떻게 애를 쓰고 계신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과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역사라는 것은 공과 과를 구분해서 이제 과는 그만 따지고 공을 높이 평가해서 국민 통합의 그런 시대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허허벌판에 그러한 도시가 만들어진 이것은 이 김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큰 공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바로 며칠 전에 정말 공개석상에서 비아냥과 조롱과 공격을 당하고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뭐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동안은 사실 여당 대표로서의 자기 정치를 했다면 최근에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이제 김무성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무성 정치다.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 자기의 칼라,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즉 통합과 화합이라는 메시지. 즉 노무현 대통령과 한때는 어떤 뭐 척지는 관계 있었고 또 어떤 그런 좀 적대적 관계였지만 이제 물세례를 맞으면서 그렇게 아들한테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본인은 참아내고 대신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정말 김무성 정치의 어떤 이미지가 뭔가, 즉 통합하고 화합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김무성 대표의 통합 행보 내지는 대권 행보 내지는 좀 김무성의 정치 국민들 보시기에 먹히고 있습니까? 저는 일정 부분 이게 화합 행보, 통합 행보가 국민들한테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지지율이 우선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아마 3주째 연속 그렇습니다. 1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사실 송 교수님이 고향이 김천이시니까 하실 말이 많으실 텐데 김무성 대표를 너무 잘 아시니까 말씀을 삼가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좀 전에 이 의원님께서는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정치를 하지 않고 김무성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정 부분은 또 여당 대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 대표로서의 정치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화합 행보, 통합 행보로 보이는 거는 총선, 대선을 앞두고 그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또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보이고 그리고 호남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계속 호남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호남에서 이정현 의원 같은 사람이 탄생했으니까요. 선출이 됐으니까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당내 국회의원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여당 대표로서의 행보로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김무성 대표가 혹시 다른 꿈을 꾼다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새는 못 빼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도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총선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다시 한번 또 관심에 초점이 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노건호 씨 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의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부각되리라고는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러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김무성 대표의 속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겠지만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정치인이었겠지만 미안했을까요? 아니면 좀 화가 났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 모습을 보면서 대표로 찾아가기 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렸느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노건호 씨가 열심히 읽는 걸 보니까 미리 오시는 걸 알긴 알았었나 봅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앉아 있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복잡한 심경이었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란 것이 어떤 인지상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미안한 감정이 조금 더 앞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이 본인한테 어떤 면박을 주지만 그대로 좀 사귀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사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점수를 얻었던 그런 점이 바로 묵묵히 듣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저같이 한 사람은 쏘는 것 같고 한 사람은 맞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어떤 우리 살풀이와 같은 숨겨진 소통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얘기했는 것 같지만 듣는 그런 모습 속에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이런 것들이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나름대로 어떤 시험대에 올랐는데 무난하게 시험대를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선을 보세요. 지난번에 5.18 같은 경우에 광주에 갔었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육주기 봉화마을.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정치적으로 호랑이 소굴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를 잘 통과한 다음에 또 부산으로 가질 않고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내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천구미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지세가 약간 약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스타일인데 김무성 스타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한 김무성 스타일 짧게 한번 보시죠. 예, 이미 다 알고 있었겠지만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하는 뭔가 좀 무덤덤하면서도 좀 착잡한 표정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기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노건호 씨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던 거 아니냐라는 어떤 아이고 밀지 마라. 아이고 묻지 마. 대답 안 한다. 그거 묻지 마. 대답 안 한다. 잘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김무성 대표가 너무 시험도 잘 통과하고 저기도 갔다가 저기도 왔다 외연도 넓히고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네, 일단 지금 그러니까 김무성의 어떤 칼라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무성 대표로서 어떤 통합 행보하는 건 좋지만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뭔가 이제 김무성이라면 어떤 칼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가 펼치면은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씩은 전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보면 조금은 빚이 있었을 겁니다. 빚이 있을 텐데 아마 노건호 씨 그 발언을 해서 사실은 이제 빚이 탕감된 그런 형태가 됐을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자기의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행보들을 이제 앞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은 여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여당 대표가 너무 부각이 되면 바로 청와대의 레임덕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청와대, 대통령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 고민이 거기 있을 거라면 본인도 꿈이 있을 건데 본인 나름대로 정치를 펼칠 것이냐 안 그러면 대통령을 끝까지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모시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곧 결정을 아마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좀 불안하다고 했던 것은 어떤 좀 뭔가 저 말대로 본인이 그렇게 대단한 대인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보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주 갔다가 여기가 봉화마을 김천 갔다가 지금 다음 선거까지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저렇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오히려 진정성이 약해 보이진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라기보다 저는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하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지가 좀 분명하지 않다. 예. 그냥 화합 행보만 보인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하는 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는 견고한 지지층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처럼 견고한 지지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기 빈대떡도 뒤집으시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인지도를 더욱더 높인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그전에 혹시 대권의 꿈이 있더라도 내년 총선 이전에 그 부분의 행보를 분명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고 당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거든요. 행정부에서도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내무부 차관 그다음에 뭐 청와대에서도 뭐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의전, 그다음에 여당과 그 청와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는지 본인의 확고한 생각이 있는 분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의전을 함부로 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원내 부대표였는데 혼이 났었거든요. 어쩌다 잘못해서 뭐 헬기에서 내리다가 제가 대통령 팔을 잡았다가 김무성 대표한테 정말 혼났습니다. 경호상 대통령한테는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럼 경호원들이 정말 긴장하게 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하실 때.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확고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몸 낮추기를 하는 게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본인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내년 총선까지는 확실히 이런 스탠스로 가겠지만 그 이후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보시고 김무성 대표가 과연 바뀐 건지 아니면 속내를 숨기고 있는 건지 두 대화 연속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계속 지금까지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나간다면은 저는 우리 당이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야당이 갈 길입니다. 지역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셨던 그런 또 서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참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해석하지 말고 한번 보시죠. 저 변화가 저분이 정말 숙성이 되고 저 반성도 좀 하시고 넓어져서 지금 바뀌신 건지 아니면 대권을 위한 전략적 몸 낮추기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두 화면이 너무나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그 2003년이니까 12년 전인데요. 굉장히 젊은 청년 김무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어떤 젊은 패기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본인이 어떻게 지금 봤을 때는 마치 노무현 저격수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본인의 이제 주름이 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치적 연륜이 있었고 결정적인 우리가 법률용어로 사정 변경이 있었다. 2003년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던 것이죠. 그 반면에 2009년도에 5월 달에 서거하심으로써 사실 살아있다고 하면 지금 가서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회한해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인생의 행로를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떤 묵은 어떤 그런 된장처럼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어떤 이미지를 넘어서 다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옆에 있는 책사라고 한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정말 어떤 그런 것에 있었던 것에 유감을 한번 표명을 해버리면 더 이상 어떤 그런 것을 이벤트를 통해서 지난번에 있던 이와 같은 빚을 다시 한번 또 좀 더 털어내고 이미지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아무튼 굉장히 진정성, 성숙, 숙성 이런 쪽으로 보셨는데요. 그렇습니까? 뭐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몰랐어요. 변신가 맞춘 거죠. 그 정치인이라는 게 항상 어떤
자기가 속하고 있는 당의 상황, 야당일 때였던 그런 상황과 또 여당이 됐을 때 상황, 그리고 이제 본인도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했겠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나 저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책임입니다. 책임과 반성. 즉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것. 그것이 일단 보여줬을 때는 국민들도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또 정치인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상황에서 아주 그 조변석계식으로 바뀌는 뭐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면 식상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어떤 뜻에 따라서 본인의 모습을 바꿔 나가고 또 예전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거야말로 정치인의 변신한 것은 항상 변화되고 또 무죄겠죠. 예,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고요. 사실은 지금 반성을 매우 많이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정청래 의원인데 최고위원인데 예, 뭐 당직 자격정지 1년 하면서 저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징계를 결정하는 그 위원장에게 윤리 심판의 결정을 앞두고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형님 살려주세요 저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 천하의 정청래 의원도 공천 걸리면 저렇게 됩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장면, 형님. 저 장면을 보면서, 아니, 국회의원들끼리 개인적으로. 옆에는 이종걸 대표가 당연히 위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형님 맞네요, 형님. 예, 형님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정치인, 국회의원들끼리 쓰는데, 어쨌든 정청래 의원은 정청래다울 때 정청래의 존재 가치가 있다. 아, 형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정청래답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아니, 당당하게 내를 목을 치려면 치세요. 나는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갈랍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정청래 의원을 따르는 또 그 국민들도 꽤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근데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자, 좀 더 저렇게 신중하게 몸을 낮추는 자세를 계속 가지려면은 최고위원회 할 때 공갈 뭐 이런 발언을 좀 하지 말고 좀 더 지금처럼 신중했던가. 안 그러면 그때만큼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새정치연합의 대표가 되겠다 했으면 지금 계속 대표를 쏘고 정청래식 정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정치인이 저렇게 이제 숙이는 모습을 보이면 본인과 캐릭터가 안 맞을 때는 정치인은 사실 저 이미지 변신하기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 윤리 징계받기 직전 모습인가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소명하러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소명했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것이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목소리는 조금 가라앉았는데 뭐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최고위원다운데 표정도 좀 뭔가 불만에 가득 찬. 예. 그러나 많이 신중해졌죠. 말 한마디. 저는 한 말씀만 하면. 지금 그때가 아니고 이런 공갈 발언한 직후에 뭐라고 했는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것도 자유듯이 내가 주승용 최고를 비판하는 것도 자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은 결국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읍참마속이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 진짜 사실은 솜방망이일까 했는데 솜방망이의 철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준이 비교적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 앞으로 쇄신을 하고 당내의 어떤 규율을 잡을 수 있는 상당히 본인에게는 아플지는 모르지만 당에서는 상당히 어떤 백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유호 변호사께서는 의원을 해보셨으니까 그렇습니까? 이 살려주세요. 이게 형님 살려주십시오. 결국 공천이죠, 이거. 네, 원내대표잖아요, 더군다나. 최고위원회 멤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거의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 다음에 넘버 2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저런 문자를 보낸 건 제가 생각에 우선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문자로. 왜냐면 문자를 남겨두면 저거는 뭐 외부에 공개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전화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를 남긴 것 같은데요.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 이제는 최고위원이 아니니까 정청래 의원이 태도가 저는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그전에는 이렇게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자유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렇게 소명을 하러 갈 때는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갖고 갔다고 하고요. 엄청난 해명 자료를 갖고 갔다고요. 나올 때도 약간 어조가 조금 톤이 낮아졌다 이러는데 가까이서 본 기자분들 얘기로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어서 울었다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확인은 안 됐는데 울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걸 보면 내년 총선 공천 신청이나 공천 자격과 관련해서 당원권 정지, 그러니까 당직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당원권 정지가 될까 봐 아주 걱정을 많이 그렇게 하는 게 되면 출마 못 하니까. 예. 네, 당원권 정지가 되면 공천 신청을 아예 못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당직이 자격 정지 1년이 되는데 이걸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요. 예. 당직 자격 정지가 되면 이제 그 사고지구당으로 돼서 사고지역위원회로 돼서 지구당 그 당협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선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누구를 선임할 건가? 정청래 의원의 약간 아바타 같은 사람을 할 건가? 완전 독립된 사람을 할 건가? 그리고 또 과거에도 야당 상임위원장이 그 야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니까 그 상임위원장의 당원권을 정지했다가 1년 정도 정지했다 2개월 정도로 감경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조용해지니까. 그럼 이 경우에도 이렇게 했다가 지금 뭐 다른 사람들 김용민 씨라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뭐 진중권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 SNS 상에서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잠잠해지면 또 이 정지 당원 그 당직 이 배제된 이거를 또 1년이 아니라 슬며시 좀 낮출 건지 이런 부분을 그 지도부가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보니 분위기 살벌하네. 뭐 부조리하다. 뭐 국민이 뽑은 최고인데 무슨 경우인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에는 이제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 저격수 3선 이상 못 간다. 저격수는 3선 이상 못 간다. 저격수를 하던 의원들이 보면 이제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면서 절대 저격수를 하지 마라. 나가 3선 절대 못 한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당 대변을 하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뭐냐면 처음에 저격수를 할 때는 굉장히 시원하고 참 통쾌하다. 사람들 열광도 하고. 근데 그것이 오래되면 그 사람의 깜냥이 저거밖에 안 되는 실증을 내게 마련이거든요. 아마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처음에는 막 팬덤이 형성돼서 막 이 팬클럽에서 막 잘한다 했을 텐데 문제는 저것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저 사람 원래 저런 거야? 뭐 이런 식의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이번 파문을 거치면서 주위의 싸늘한 시선들 그리고 어디 뭐 식당 가도 다들 싸늘하게 바라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장난 아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가 이렇게 내려지면 일단 당에서는 앞으로는 사고지구단 생기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구에 가서 출마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게 현실로 느껴지는 거죠. 다음에 떨어진다. 국회의원이 다음에 공천 안 되면 끝이거든요. 그와 연계돼서 제가 한 말씀 더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징계를 지금 당한 정청래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본인의 공천 문제일 거예요. 그러겠죠. 사실 이제 여야 관계없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다음 공천은 거의 보장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당상이었군요. 왜냐?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공천자를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막말을 안 했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입장에서 최고위원직만 유지하면 다음에 서울 마포 의뢰 새정치나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확정이 다 물 건너 갔단 말이죠. 공갈 말 한마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아마 정청래 의원을 가장 가슴 아프게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김용민 씨 말씀을 잠시만 보려는데 김용민 씨 얘기를 왜 보냐 하면 그동안에 정청래 의원은 이런 김용민 씨 같은 저런 말에 대해서 나를 이만큼 지지하는 사람이 많구나 신나했던 것 같아요. 저기 보면 공갈 한마디 했다고 저 김한길 패권주의는 뭡니까? 김한길 전 대표도 패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는 저런 식의 지지, 두둔에 본인도 행복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공갈 발언 직후에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뭐 낙검수를 하면서 잘 나갔었죠. 굉장히 잘 나가고 뭐 본인은 뭐 이른바 막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굉장히 그 어떤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김한길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김한길 의원도 아니고 김한길 전 대표도 아니고 김한길 씨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김한길 개파 내지 비노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자체로서도 정말 정반대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이 글 속에서도 거꾸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김용민 씨하고 같이 그때 그 정치평론도 많이 했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SNS 안에 쏘았던 내용이 무능하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그 복권 기대했는 내가 바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 걸 보면은 결국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본인들끼리 문화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지나치는 이와 같은 그 반발을 보인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요. 정청래 의원 관련해서 네. 지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정청래는 정청래 다 와야 된다. 네, 네. 계속 대포를 쏘라는 것이고 좀 이제 좀 숙성이 돼서 3선 4선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정청래 의원을 보면서 정청래 의원 개인을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친노, 핵심 또는 범친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청래 의원이나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SNS 올리는 문성건 전 대표가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범친노로 예, 이제 분류되고 본인 스스로가 친노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면 뭐냐면 자 친노계는 뭐냐? 선택과 집중은 너무 잘한다. 공격 포인트가 생기면 집중 공격은 너무 잘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 친노계는 또 뭉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고 선택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정치를 안 하면 관계없는데 정치를 한다면은 자칫하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략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정청래 최고가 이제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이제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모릅니다. 이게 비판하는 소리를. 왜냐하면 다들 지지자들이 이거 잘한다, 후원금도 막 들어온다고. 후원금 들어오고 막 신나죠. 근데 이 사태가 이제 막 퍼지고 보니까 점점 주변의 시선들이 싸늘해지는 것을 알 거고 본인들이 지역구 다녀보면서 아, 그런 걸 보면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는 이제 재선하고 이제 3선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본인이 이번 게 좀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정말 정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일시적인 내가 말로 해서 정치를 인기를 얻는 것 자체는 정말 한순간에 낙엽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건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실력으로 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이번에 정말 대우각성하고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청래 의원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희가 지금 뭐 분란, 뭐 혁신, 뭐 또 징계 이런 것만 있었어요. 사실 정반대 쪽이 하나 있습니다. 강진 흑집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손학규 전 대표께서 지금 뭐 친노, 비노 모든 사람이 다 찾아가는데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좀 만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은 왜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저쪽에서 이제 동풍이 아직 불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구기동 자택으로 분당에서 옮겼을 때부터 뭔가 냄새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떤 상황 자체가 어떤 구원투수를 지금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산만 시켜서는 될 게 아니고 상경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이런 어떻습니까? 만약에 손학규 전 대표께서 김상곤 혁신위원장 만나서 보세요.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당사에 나타났다. 그러면 혁신 성공합니까? 상관없죠. 상관없습니까? 아니 근데 그 정도 지금 모든 사람이 러브콜을 보내시는 분이 와서 힘을 실어주면 혁신의 성공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 밑에 있을 때하고 물 위에 올라오면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있으니까 그나마 손학규 대표가 그래도 좀 지지를 받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손학규 대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손학규 대표가 이런 바로 정치 여의도장에 왔을 경우에 그럼 과연 뭔가? 그럼 또 사람들이 시작이 아니 정계 은퇴한다는 사람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왔나? 1년도 안 돼서. 당연히 집중적인 포화가 있을 거고 그러나 그 효과는 저는 일주일도 못 갈 거라 봅니다. 지금 본인이 구기동 이사해놓고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너무 평가가 박하시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역설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문재인 대표나 이번에 뭐 김상곤 위원장이나 다 손학규 전 대표 보고 만나자. 천정배 뭐 많습니다. 이종걸.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손학규 전 대표를 못 만나서 안달이 났을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손학규 대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만나봤자 할 역할이 없어요. 지금. 두 번째는 진정으로 인간 손학규를 좋아한다든지 정치인 손학규를 좋아해서 만나자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이해 때문에요. 만나자고 하는 사람 이해 때문에. 일종의 손학규 전 대표를 불쏘시개로 이용하시고. 그렇죠. 그 부분을 손학규 전 대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는 아마 당분간 정치인들을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학규 대표의 스타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스타일이 저희 분당 선거를 할 때 상대방으로 봤었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스타일을 되게 중요시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려나요? 폼생, 폼사 약간 이런 면도 있으셔서. 좋게 말하면 격식도 차리시고. 그래서 본인이 명분이 있어서 충분히 나설 만한 자리에 나서지 그냥 이렇게 쉽게 움직일 분은 전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만나자고 했을 때 그럼 혁신위원으로 들어갈 겁니까?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그냥 경기도 교육감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아래로 혁신위원 중에 한 명이 당대표를 지낸 분이 그분 아래에서 위원을 한다는 건 좀 맞지 않습니까?
않고요. 그럼 그냥 재연을 할 것인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연을 해봤자 어떤 그 충원, 그러니까 사항을 정리해서 이런 부분을 충고한다라고 얘기해봤자 그 부분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진 정말 미지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10년 이후에 7개의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성과가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학규 대표는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만나고 오신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들어보시죠. 거기서 성찰하고 또 이렇게 집필하고 또 책 보시고 그러는 것들이 다 너는 이제 큰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또 다른 정치를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큰 선거 앞두고 제가 찾아뵙는 게 하나 이제 도리니까 찾아뵙는 거죠. 저게 어떤 큰 정치인으로 또 다른 정치를 하고 있네요. 또 다른 정치.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은 전혀 그런 느낌 안 좋은데 본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본인이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억지로 왔길래 약속도 없이 왔길래 그냥 차 한잔 주고 갔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종걸 대표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굉장히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는데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억울해 하시면 본인이 주장하는 나는 내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이야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저희 기자가 가서 만난 모습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찍는 거 그만하세요. 네. 정말이야, 정말. 예. 내가 언론에 네. 지금 안 괜히 나가면은 이런저런 쓸데없는 맞습니다. 억측들 이래서 물이나 한 잔 드려서 보내. 제 생각 불편하지 않으세요, 대표님? 나는 이제부터 일체 말을 안 할 테니까. 차 따르는 사람을 팽주라고 그래, 팽주. 팽주요? 팽이 우리 세속에 잘 알려지기는 토사구팽의 팽이지. 토사구팽의 팽인데. 팽이라는 게 끓인다는 팽이잖아요. 차를 끓이는 거를 끓이는 사람을 팽주라고 그래. 거의 산 깊은 곳에 계시는 진짜 어디 본인 얘기로는 진짜 아무런 정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정치라고도 하고. 저는 많이들 왜 상경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손학규를 찾는지에 대한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책임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번 김상곤 이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른바 산무정당이라고 했죠. 무기력 정당, 무능력 정당, 무책임 정당. 사실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730 재보선 끝나고 분당에서 패배하니까 강제로 내려갔었죠. 손학규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내려갔고 그뿐만 아니고 예전 같은 경우에 선거에 책임을 지고 예전엔 또 강원도까지 가서 오랜 기간 있다가 서울로 돌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또 농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점에서 누구를 사람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내는 사람의 이제 숙성을 거친 사람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어떤 새정치연합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이 손학규 전 대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미지, 혁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인데 정작 본인은 지금 팽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저분이 손학규 전 대표께서 백마를 타고는 초인까지는 아니어도 야권에 뭔가를 엮어낼 수 있는 구심점 됩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안으로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정치는 세력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왜 대표가 됐습니까? 친노라는 확실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비노, 동교동이 왜 문재인 대표 내려와라 하고 큰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손학규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에서 새정치연합으로 당직을 옮겨간 분이에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어떤 백마탄 왕자 또는 이 해결사 되기 위해서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손학규 대표는 세력이 굉장히 미미해요, 야권에서. 대중적 지지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당내 세력이 미미하다. 그 부분을 손학규 대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 부정적으로 보시고. 근데 또 새가 돼주겠다는 호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혁신위원회가 성공한다면 손학규 대표 입진이 없을 거라 봅니다. 근데 만약에 혁신위원회가 실패한다면 손학규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입진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친노 중심의 어떤 이런 정당을 갖고서는 다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와 그리고 친노 중심의 정당을 갖고서 과연 선거 이길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야권 내부의 판단이 일단 현재는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그런데 혁신을 해서 좀 포장을 해서 좀 그나마 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손학규 대표의 입지는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거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입지가 부정적이시고 약간의 말씀을 주고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가 성공을 못하면 비노가 추대해서 당을 원만히 끌어가는 관리형 당대표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만요. 그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손학규 대표가 아마 46년생일 텐데 69년생인 정치 초년생 김용남 의원한테 패배하고 복귀하는 명분이 아주 강력한 명분이 있어야 복귀를 할 알겠습니다. 강력한 명분이 필요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준 곳이 많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